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 거란전쟁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접하기 어려웠던 리얼 스토리. 당시 동북아 최강의 제국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민족 역사에 남을 큰 승리와 뼈아픈 패배를 모두 겪은 고려 거란 전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거란족은 몽골 계통의 유목민족으로 당나라의 지배하에 여러 부족으로 갈라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07년 정치적 혼란으로 당나라가 멸망하고 중국이 5대 10국으로 분열된 틈을 타 거란은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란족의 야유라 보기는 엄청난 속도로 거란족 전체를 통일하고 요나라를 세웁니다. 역사적으로 갈라져 있던 유목민족이 통일되면 반드시 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했는데요. 이후 거란의 상승세 또한 실로 무서웠습니다. 926년 발해를 순식간에 멸망시켜 만주 지역을 차지하였고 938년에는 중국 내부의 싸움을 도와준 대가로 연운 16주를 손에 넣습니다. 이후 거란은 연운 16주와 발해 땅을 이용해 더욱더 강해지게 되고 중국 대륙 전체를 집어삼키겠다는 야심을 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고려와 우호 관계를 맺어 후방을 안정시켜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란은 942년 낙타 50필에 예물을 실어 고려의 사신을 파견, 친선을 맺고자 합니다. 하지만 고려의 태조 왕건은 동족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짐승의 나라와 같다 라고 하며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거란 사절단 30명을 유배 보내고 낙타 50필을 만부교 아래에서 굶겨 죽이죠. 이것이 바로 만부교 사건인데요. 왕건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당시 고려는 발해 멸망 후 귀순해온 수만 명의 발해 유민을 받아들인 상태였고 이들에게 거란은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고려 또한 거란과 적대관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왕건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훈요 10조에서도 거란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고 적대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5대 10국으로 분열되어 혼란의 시기를 겪던 중국이 송나라에 의해 통일됩니다. 송나라는 거란이 차지하고 있던 연운 16주를 눈의 가시와도 같게 여겼는데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연운 16주는 만리장성 이남이었던 데다가 거란이 송나라의 수도인 변경까지 단숨에 쳐들어올 수 있는 부담스러운 위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송나라와 고려는 동맹을 맺고 거란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립된 거란은 군사력을 계속 키우는 동시에 986년에는 발해 부흥을 추진하던 정왕국을 끝내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와 매원성이라는 성을 쌓고 고려를 침공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당시 거란의 황제는 거란 역사상 가장 유능한 황제로 평가받는 성종이었는데요. 그는 소손영에게 고려 침공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소손영에 대해 잠시 소개드리자면 그는 거란의 명장들을 배출한 소씨 집안 출신으로 당시 거란 황실의 공주와 결혼한 황실의 사위였습니다. 그는 고려에 쳐들어오기 전 송나라와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어 요나라의 동쪽 지방을 다스리는 동경유수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란은 993년 소손영에게 대군을 붙여 마침내 고려를 침공합니다. 이에 고려는 재빨리 정예병들로 이루어진 선발대를 편성하고 그들을 청천강 북쪽으로 전진시켜 봉산성이라는 곳에서 거란군을 막아내도록 합니다. 하지만 고려와 거란의 첫 전투였던 봉산성 전투에서 고려의 선발대는 대패를 하게 되고 이 전투에서 선봉장이 포로가 된 데다가 너무 순식간에 패배했던 나머지 바로 뒤따라오던 지원군이 손쓸 겨를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원군도 후퇴해야만 했고요. 이렇듯 거란과 고려의 압도적인 전력차를 드러낸 패전 소식에 고려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고려의 선발대를 격파한 소손영은 자기네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벌주러 왔으니 살고 싶다면 당장 항복하라고 합니다. 사실 당시 소손영이 동원한 군사는 6만 미만이었을 것이라는 게 역사가들의 판단인데요. 소손영은 꾀를 내어 군사의 수를 80만으로 부풀렸고 고려의 전의를 상실시켜 쉽게 항복을 받아내려는 수작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려 조정은 의견이 둘로 갈라지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싸우자는 의견과 항복하자는 의견으로 나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때 고려는 80만 대군이라는 소손영의 말에 놀랐는지 항복하자는 항복론과 항복하면 받아주겠냐? 땅도 떼어주고 항복해야지 라는 할지론으로 나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단 한 사람만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그가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서희입니다. 서희는 소손영이 2달 동안이나 청천강을 건너 공격해오지 않고 계속 항복하라며 협박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서희는 일단 한번 붙어본 후에 항복이나 대응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중로는 땅도 떼어주고 항복하자는 팔찌론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고려 조정으로 깜짝 승전보가 도착합니다. 발해유민 출신 대도수가 지키고 있던 작은 성 안용진에서 온 소식이었는데요. 1000명 남짓의 고려군이 거란군 별동대의 공격을 격퇴하고 성을 지켜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고로 안용진을 지켜낸 대도수는 발해의 마지막 태자 대거왕연의 아들입니다. 소순영이 당연히 함락시킬 수 있을 줄 알고 쳤던 작은 성 안용진은 사실 함정 카드였던 것이었습니다. 소순영은 하필 거란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는 발해의 왕족과 그의 수행원들로 이루어진 안용진을 쳤다가 자신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 눈을 뒤집고 달려드는 적에게 뜻밖의 패배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뭄에 담비아도 갔던 안용진의 승전보는 시리에 빠져있던 고려인들에게 희망을 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희에게도 승전보는 분명 기쁜 소식이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거란에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희는 80만을 끌고 쳐들어왔다는 거란이 큰 길로 정면 돌파하지 않고 좁은 길을 빙 돌아 조그마한 안용진을 찔러봤다는 사실에서 80만 대군이라는 숫자가 거짓이라는 것을 추리해내게 됩니다. 결국 고려 조정도 안용진 전투에서의 승리와 서희의 주장으로 항복론을 버리고 협상론으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소순영도 안용진에서의 패배로 고려의 강력한 수비력과 결사항전의 의지를 확인하였기에 더 이상 고려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없었고 고려 조정에 사신을 보내 이쯤에서 협상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려 성종은 강화 협상을 하러 갈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운이 달린 일이었기에 많은 신하들 중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르고 한 신하가 제가 비록 능력은 부족하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며 나섭니다. 바로 서희였죠. 그날 성종은 서희가 너무도 고마웠는지 궁궐 밖까지 배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란군 진영에 찾아간 서희는 소순영과의 첫 만남부터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소순영은 자기는 큰 나라의 신하이니 당장 예의를 갖추어 절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희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신하가 임금에게 절을 할 수는 있어도 신하끼리 무슨 절을 받겠다는 거냐고 말하곤 매우 불쾌해하며 숙소로 들어가 버립니다. 기선제압은커녕 머쓱해지기만 한 소순영은 결국 서희를 달래서 서로 동등하게 예의를 갖춘 다음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순영은 거란은 옛 고구려 땅에서 일어났고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으니 옛 고구려 땅을 넘기라고 합니다. 그러자 서희는 고구려의 진짜 후예는 고려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 했고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고려의 세계 수도 중 하나로 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거란이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내놓으라며 받아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대화가 마치 이談판의 본론이었던 것처럼 배웠는데요. 이러한 대화는 외교에서 의례적으로 있는 기선제압용 대화라고 봐야 합니다. 설령 거란이 고려를 고구려의 후예라고 인정했다고 한들 실제로 자신들의 땅을 떼어주는 바보짓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談판의 진짜 본론은 그 다음입니다. 이제 소순영은 화제를 돌려 고려는 왜 거란이랑 더 가까우면서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송나라랑 교류를 하는 거냐며 추궁하는데요. 바로 이 순간 서희는 날카로운 안목으로 소순영의 추궁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읽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거란과 송나라가 싸우는 사이 송의 동맹국인 고려가 자신들의 후방을 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주변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던 서희는 그런 거란에게 플러스 알파까지 얹어서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서희는 거란과 교류하지 못하는 이유가 길목인 강동 6주를 여진족들이 맡고 있어서라고 하며 함께 여진족을 협공해서 교역로를 뚫는다면 고려와 거란이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동 6주란 지금의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의 6개 지역을 뜻하는 말로서 지형이 복잡하고 고려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여 군사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지역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말을 들은 소순영은 매우 기뻐하는데요. 서희의 말대로만 된다면 후방이 안정됨과 동시에 당시 거란이 아직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던 여진족까지 쉽게 토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순영은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기들이 북쪽에서 여진족을 공격해줄 테니 고려는 강동 6주를 차지하여 길을 뚫고 이제부터는 송나라가 아닌 거란과 손을 잡자고 합니다. 서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이렇게 협상은 끝이 나고 소순영은 서희에게 7일간 잔치를 베풀어 접대하고 낙타 10두, 말 100필, 양 1000마리, 비단 500필이라는 많은 예물을 주고 거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려는 실제로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며 국교를 맺죠. 어차피 당시의 강동 6주는 거란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땅도 아니었고 여진 부족들이나 살던 변방 땅이었기에 고려에 선심 쓰듯 던져주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일단 송나라를 친 후에 고려를 정복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소손령보다 한 수 위였던 서인은 이를 간파하였고 앞에서는 거란과의 약속대로 교류를 시작하지만 뒤에서는 철저하게 거란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일단 서인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강동 육주에 버티고 있던 여진 부족들을 몰아내어 버린 후 단 2년 만에 무려 29개의 크고 작은 성과 요새를 건설, 강동 육주라는 지역을 거대한 방어기지로 재탄생시킵니다. 쉽게 말해 서인은 강동 육주를 우리 민족의 철벽방패로 만들어준 것이죠. 이후 고려와 조선은 천혜의 요새인 강동 육주 덕분에 외세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서인은 이러한 업적을 이룬 직후인 998년 과로로 인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웅으로 대접받으며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인은 죽는 날까지 국가에 헌신했으며 훌륭한 외교관 정도로만 배웠던 그의 본 모습은 미래를 내다보고 국방의 큰 그림을 그렸던 국정기획자였던 것입니다. 한편 거란은 계획대로 송나라를 사납게 공격하여 송의 수도인 개봉까지 진격했고 결국 송나라는 거란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송나라가 거란에 사실상 고개를 숙이며 맺은 조약을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송나라가 형, 거란은 아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송나라는 해마다 비단 20만 빌과 은 10만 양이라는 엄청난 재물을 거란에 조공하기로 한 대가로 잠시의 평화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지금도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면 한족이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적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송을 굴복시킨 거란 황제 성종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다음 차례인 고려를 재침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란이 기다리던 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고려에서 일어난 강조의 정변이었는데요. 당시 고려 왕실에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강조의 정변과 거란의 2차 침입 이야기는 2편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